안녕하세요. 저는 수의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수의사가 된 데는 가정 환경의 영향이 컸어요. 저희 가족들이 강아지를 특히 좋아했거든요. 요즘은 반려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반려인들의 인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반려견에 대한 지식이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산책을 안 시키는 반려견 가정도 많았고 강아지가 1미터도 움직이지 못하게 목줄을 짧게 채워 키우는 가정도 있었죠. 물론 요즘에도 그런 곳이 없지는 않지만 과거에 비하면 아주 많이 줄어든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은 이런 상황이 잦았던 과거에도 키우는 강아지의 삶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희가 키우던 강아지의 이름은 소망이였는데 소망이가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크게 사기를 당하셨어요. 아버지는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일을 하며 돈을 착실히 모으셨는데 그때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모았던 전세금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의지할 데 없었던 저의 부모님은 큰 상실감에 빠졌고 설상가상으로 하던 일까지 제동이 걸려 빚더미에 안고 말았죠. 당시 부모님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두 분의 상황은 벼랑 끝까지 몰려 있었습니다. 두 분은 어느 날 함께 바람을 쐬러 동해바다로 향하셨어요. 입 밖으로 말을 내뱉진 않았지만 두 분은 이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자판기에서 커피를 내린 후 파도가 치는 바다로 가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자동차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났고 바닷길 옆에 있는 도로에서 자동차가 급정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 주인은 곧장 내려서 자동차 앞을 확인하는 것 같았죠. 차가 떠난 후 부모님은 그곳으로 가서 도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어요. 두 분은 깜짝 놀라 강아지를 안고 급하게 인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24시간 동물병원이 없었던 터라 병원에 가지는 못했고 어쩔 수 없이 근처 소방서로 들어갔다고 해요. 소방대원들은 피 흘리며 쓰러진 강아지를 안고 들어온 부모님을 보더니 깜짝 놀랐고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봤자 상처를 소독해주고 붕대를 감아주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강아지가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작은 강아지가 차에 치여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갈비뼈가 부러졌다면 부러진 갈비뼈가 장기를 찔렀을 수도 있죠. 부모님은 소방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부모님도 강아지가 일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다만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강아지의 모습이 꼭 본인들 같아서 강아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아지의 작은 숨소리는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어요. 두 분은 어느새 강아지를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었죠. 마침내 아침이 되었고 두 분은 바로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강아지를 보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냐며 신기해했다고 해요. 조치를 했으니 이제 지켜볼 일만 남았다고 했죠. 모두 아셨겠지만 강아지는 살아남았습니다. 두 분은 강아지에게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받다고 해요. 강아지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살아날 수 있을 거라며 소망을 품게 된 것이죠. 움직이지 않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걸으려고 노력하고 토를 하면서도 밥을 씹어 삼키는 강아지를 보며 두 분은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저 작은 아이도 살고자 노력하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나? 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시간이 흘러 강아지는 많이 회복되었어요. 후유증으로 앞다리를 절기는 했지만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었죠. 부모님은 현재의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매일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아니, 살아냈습니다. 매일 아침이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몸을 일으켜 일터에 나갔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났고 두 분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상황에서 해방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중한 생명이 태어났고 그 후 몇 년 뒤 제가 세상에 나왔죠. 소망이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소망이는 항상 제 곁을 지켰다고 해요. 어머니가 새벽 수유를 하기 위해 거실로 나오면 눈도 제대로 못 뜬 채 어머니의 곁을 지켰죠. 제가 기저귀에 볼일을 보면 냄새를 맡은 뒤 기저귀를 물고 어머니에게 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영리한 녀석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 소망이가 열린 문틈 사이로 집을 나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소망이가 사라지고 온 동네를 이잡듯이 뒤져 소망이를 찾으려 했지만 소망이를 찾을 수 없었고 저희 가족은 전단을 돌리며 소망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소망이는 일주일이 지나서 스스로 집으로 들어왔어요. 어딜 돌아다닌 건지 꼬질꼬질 하더라고요. 대체 어딜 다녀온 건지 궁금했지만 알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소망이의 배가 불러오더라고요. 밖에서 임신을 하고 들어온 것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소망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몇 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새끼들 중 하나가 유독 젖을 못 물고 다른 새끼에게 치이더군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동물은 동물이다 보니 소망이는 뒤처지는 새끼에게 관심을 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속상하기는 했지만 본능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그 상황을 이해했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저희 가족은 뒤처진 새끼를 분양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다른 강아지도 분양 보낼 계획이 있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 녀석들은 소망이의 돌봄을 받고 있었기에 뒤처진 새끼를 먼저 분양 보내야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우선 병원에 가 새끼의 건강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딱히 문제가 없다는 게 의사의 소견이었어요. 정성스럽게 보살펴주면 건강하게 살 수는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몇 달 동안 강아지를 보살폈고 어느 정도 몸이 건강해졌다 싶었을 때 분양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몸도 약해 보이니 새끼 강아지를 분양받아주는 집은 없었습니다. 괜히 아프면 병원비만 깨지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니 손이 많이 갈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래도 직접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며 저는 어머니와 함께 지인들의 집을 다녔지만 아무도 새끼 강아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키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소망이가 새끼를 가진 뒤로 어머니의 건강이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해외에 오랫동안 일을 나가신 상태였고 저와 오빠는 어려서 강아지를 돌볼 여력이 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아진 상태로 저와 오빠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차셨습니다. 소망이는 훈련이 잘 되어 있으니 손이 많이 갈 게 없기도 했죠. 저와 어머니는 한참 동안 돌아다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저희를 쫄래쫄래 따라오더라고요. 어머니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우리 따라오는 거니? 아이는 괜히 신발의 앞코로 땅을 파면서 대답했죠. 네. 할 말이 있는 거야? 아이는 어머니의 품을 뚫어지게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강아지예요? 어머니는 아이가 강아지에게 관심을 갖자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는 새끼 강아지를 처음 보는지 강아지를 요리조리 살펴보다가 어머니에게 또 한 번 물었어요. 많이 작아요. 힘도 없어 보이고. 혹시 아픈 강아지예요? 어머니는 아이에게 말씀하셨어요. 관찰력이 좋은 아이구나. 몸이 약해서 어미한테 외면당했어. 동물들은 뒤처지는 새끼들을 포기하기도 하거든. 아이의 눈에는 순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몸이 약해서 엄마랑 헤어지다니 너무 불쌍해요. 저희는 약한 동물을 측은해하는 아이의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곧 아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 강아지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는데 강아지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네. 이대로 집으로 가면 어미는 어미대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아주 작게 중얼거리는 말에 아이는 반응했습니다. 그럼 제가 데려가면 안 돼요? 어머니는 아이를 만류했어요. 동물을 데려가는 건 책임감이 필요해.
그리고 가족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너는 아직 어리니 강아지를 키우려면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 아이는 무언가를 골똘히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엄마 아빠한테 물어볼게요. 동물을 좋아하시니까 허락해 주실 수도 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그것도 어린아이의 말만 믿고 아이의 집으로 가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따라 집으로 향했어요. 아이의 어머니는 생각보다 어머니와 저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사연을 듣고는 아이와 함께 안타까워했죠. 그리고는 본인들이 강아지를 맡아서 키워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 가족들의 호의에 감사하며 5만 원과 함께 강아지 밥과 용품을 건네주었습니다. 이름은 예삐예요. 몸이 약하다고 버리지 말고 꼭 끝까지 키워주세요. 아이의 어머니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대답했습니다. 예방접종 안 했죠? 예방접종도 하고 잘 키울게요. 언젠가 우리 가족도 강아지를 키워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강아지를 만나게 됐네요. 이런 것도 인연이니 잘 키울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렇게 예삐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본 강아지의 사연을 듣고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았으니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이후 다른 아이들도 좋은 집으로 분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소망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새끼들과 떨어져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진 않더라고요. 소망이가 했던 이상한 행동은 자꾸만 어머니의 주변을 맴돌면서 냄새를 맡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소망이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소망이의 행동은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긴 바지를 입고 주무시는 어머니의 다리에 코를 박고 미친 듯이 킁킁거리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의 방에서 어?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으로 가보니 어머니는 바지를 걷고 다리를 요리조리 살펴보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부르시더니 물으셨습니다. 여기 봐봐. 원래 점이 없었는데 점이 생겼어. 처음에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점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없던 점이 점점 많이 생기기 시작했죠. 소망이의 이상 행동도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상함을 느끼며 병원으로 향하셨어요. 어쨌든 피부에 없던 점이 생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렇게 향한 병원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셨습니다. 큰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별 문제 없다는 말을 듣고 마음을 편하게 할 생각이었는데 큰 병원을 가보라니. 어머니는 곧장 큰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았는데 검사 결과는 더욱 충격이었어요. 어머니는 피부암 초기였습니다. 의사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초기에 찾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찾으셨어요? 정말 천운입니다. 덕분에 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겠어요. 어머니는 의사에게 소망이와 있었던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의사는 놀라워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의 후각이 대단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변화까지 알아차릴 줄은 몰랐네요. 관련된 내용을 찾아봐야겠어요. 실제로 강아지가 주인의 피부암을 알아차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가족은 소망이에게 더욱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소망이를 처음 만났을 때도 소망이를 통해 살아갈 힘을 얻었는데 이번에도 소망이 덕에 살 수 있었음에 더더욱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는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굳이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치료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멀리 타국에서 고생하는 아버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어머니의 항암 치료가 계속되던 중 결코 들려서는 안 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부고였죠. 아버지는 일을 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소식을 듣자마자 혼절하고 마셨죠.
하지만 어머니는 제 생각보다 더욱 강한 분이셨습니다. 먼 과거, 사기를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그때와 달리 지금은 저와 오빠가 있었으니까요. 아버지의 시신을 한국으로 모시지도 못하고 한 줌의 제가 된 아버지를 품에 안으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냉혈한 같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당시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그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을 것이라는 걸요. 어머니는 파출부위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은 저와 오빠가 대학을 갈 때를 대비해 학비로 남겨놓고 홀로 저희를 키우기 시작하셨죠. 어머니는 정말 하루 종일 일하셨어요. 한 가지 다행이었던 것은 당시 저희가 어느 정도 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침을 차려놓고 밖에 나가시면 점심은 학교에서 급식으로 해결했고 저녁은 저와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오빠가 차려주었어요. 계란 프라이를 하다가 불이 붙어서 옆집 아주머니가 급하게 불을 꺼주신 적도 있을 정도로 우여곡절의 연속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의 가정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것이 저희 가족의 살아가는 방식이었죠. 평범하지 않은 가정 환경은 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바쁘셨고 오빠는 무뚝뚝했어요. 집안 분위기는 항상 경직되어 있었고 오빠와는 서먹한 관계였죠. 어머니는 항상 바쁘셨습니다. 자정이 다 돼서야 들어오는 일상이 쉽지만은 않았겠죠. 제 기억 속 어머니는 밝고 활기 넘치며 밝은 에너지가 있는 분이셨는데 점점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졌고 한숨이 늘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단절되었죠. 저는 워낙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집에서도 한마디를 안 하다 보니 그런 성격이 더욱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친한 친구들도 없었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시간보다 혼자 앉아 책을 보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홀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많이 외로웠습니다. 특히 누군가의 생일이 되거나 제 생일이 다가오면 더욱 외로웠죠. 같은 반 아이 한 명이 예쁘게 쓴 편지를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더라고요. 저는 약간의 설렘을 가지고 그 아이가 저에게 편지를 주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제 앞에서 머뭇거리더니 저를 지나쳐갔어요. 저와 함께 있는 게 어색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제 생일이 되면 저는 누구에게도 이날이 제 생일임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제 생일을 이야기해주고 축하하는 박수를 쳐주자고 할 때까지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생일이라고 어머니, 오빠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생일이 되면 아침에 미역국만 끓여두실 뿐 생일이라고 특별한 일이 있진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조금씩 우울해져 갔습니다.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다 보니 친구를 만드는 것조차 힘들어했고 늘 겉돌았죠. 간혹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들과 친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저희 학교에 전학생이 한 명 왔습니다. 작은 동네에 있는 학교였는데 그 아이는 서울에서 전학을 온 아이였죠. 큰 도시에서 온 아이는 달라도 뭔가 다르더라고요. 옷 입는 것도 세련됐고 말투나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게 우리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전학 온 첫날부터 모두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그 아이를 우러러보는 무리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었죠. 전학생은 모든 아이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에 능통했습니다. 너무 쉽게 친구를 만드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게다가 같이 하교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떨리고 신나는 마음으로 아이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가는 동안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같은 나이의 친구와 그것도 모두의 선망의 대상인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함께 걷는다는 게 꿈만 같았기 때문이죠. 그 아이는 굳이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면서 저와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저는 집에 있는 오빠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주절주절 말했습니다. 오빠와는 대면대면한 사이인지라 대화도 잘 하지 않는 사이인데 그날은 얼마나 신났는지 그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학교를 갔더니 묘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안녕이라고 인사를 건넸는데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친하게 섞이면서 놀지는 않아도 함께 놀 때면 끼워주기도 했고 제가 있는 것을 불편해하진 않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게 느껴지는 기시감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전학생이 등장하자 저는 친구들의 싸한 반응의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제 전학생은 다른 아이들과 약속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와 함께 하교를 한다고 하고 저를 집에 데려다 준 뒤 본인은 다른 아이들을 만나러 다시 학교로 온 것이었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다고요. 제가 살던 집은 깔끔하고 으리으리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주 허름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희 집이 허름하다는 말을 그대로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저도 뭘 잘 모르는 어린아이였고 서울에서 온 전학생의 말은 왠지 더 신빙성이 있었거든요. 같은 반 아이가 허름한 집에서 산다고 따돌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전학생이 뒤이어 한 말 때문이었어요. 내가 서울에서 왔잖아. 서울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훔치기도 하고 그래. 너네도 조심해. 가방이나 이런 곳에 용돈 넣어두지 말고.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는 말이었고 듣자마자 잊어버릴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 반에서는 한 아이가 돈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은 직후였으니 전학생의 말에는 힘이 붙었습니다. 이때부터 따돌림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저를 피하는 것에서 그쳤지만 괴롭힘의 정도는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이상하죠. 저는 그 아이들에게 밉보일 짓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가난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자마자 제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표정을 하고 있는 것도 가난하기 때문에 학부모 참관 수업에 아무도 오지 않는 것도 가난하기 때문에 공동의 적이 된 저는 물어뜯기 참 좋은 대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이 오지 않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했는데 매일 새벽같이 나가는 바쁜 어머니를 붙잡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오빠에게 말하는 것도 의미가 없었죠. 오빠는 저와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저와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였으니까요. 또 저와 사이가 좋다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게 이런 일이 있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오빠는 교우 관계가 매우 좋은 편이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저를 모르는 척 지나가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늘 혼자 있고 우중충해 보이는 제가 오빠에게 부끄러운 존재라고 생각했죠.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점심을 먹고 나니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우산을 가져오지 않는 아이들은 모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챙겨주신 우산 덕에 비를 맞지 않고 집에 갈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하교를 하려고 보니 제 우산이 사라진 게 아니겠어요? 저는 교실을 구석구석 찾았습니다. 신발장 밑에 굴러 들어갔나 싶어서 바닥에 거의 엎드려 신발장도 보았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저를 불렀습니다. 야! 고개를 들어보니 남자아이 두 명이 제 우산을 쓴 채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두 아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저를 골탕 먹이기 위해 우산을 가져갔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죠. 낭패였습니다. 큰 소리를 내며 쏟아지는 비를 뚫고 아이들에게 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쟤네한테 가서 뭐? 달라고 소리라도 지를 거야? 내가 달라고 한다고 저 아이들이 우산을 돌려줄까? 저는 모든 걸 체념하고 그 자리에 오독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저를 지나쳐서 남자아이 두 명에게 달려가는 것이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제 오빠였습니다.
한 학년이 높은 오빠는 그 아이들 중 한 명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러고는 주먹을 마구 휘둘렀죠. 제 오빠는 또래에 비해 발달이 굉장히 빨랐던 터라 저를 골탕 먹인 아이들은 오빠에 비해 체격이 한참 작았기 때문에 상당히 놀란 듯 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은 둘이고 오빠는 한 명이었죠. 두 아이는 오빠에게 달려들었고 그렇게 세 남자 아이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발만 동동 구르며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상황을 들은 선생님은 곧장 밖으로 나가서 세 명을 떼어놓으셨죠. 세 명은 진흙에 온몸이 더럽혀진 상태였습니다.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지만 눈에 보이는 생채기가 조금 나 있었어요. 비가 잔뜩 오는 날에 몸이 더러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날은 우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각 부모님에게는 선생님이 연락을 하기로 했고요. 대망의 다음 날, 교문이 열리자마자 저를 골탕 먹인 남자아이 한 명과 그 어머니가 학교로 쳐들어왔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문이 드르륵 열리며 윤서희가 누구야? 온몸에 털이 삐쭉 섰습니다. 아이들은 일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죠. 너야? 우리 아들 이렇게 만든 게? 선생님은 어머니를 간신히 말렸고 첫 수업 시간은 흐지부지 끝나버렸습니다. 다음 수업은 교감 선생님이 대신 진행해 주기로 하셨고 저는 선생님을 따라 친구의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따라갔어요. 아이의 어머니는 아직도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에게 물었죠. 애 보호자는요? 자기 자식이 이런 짓을 했는데 얼굴도 안 비치는 건 아니겠죠? 그러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죠. 너는 어떻게 계집애가 이렇게 폭력적이니? 날카롭게 소리 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제가 두 남자아이를 저렇게 만든 것이라고 알고 있더군요. 선생님은 급하게 중재에 나섰습니다. 어머님, 서희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럼 누군데요? 선생님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오빠를 데리고 들어오셨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또 한 번 소리 지르셨어요. 너야? 저는 오빠가 저처럼 놀랄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저와 달랐어요. 오빠는 아주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윤민성인데요. 아줌마는 누구세요? 아주머니는 기가 찬다는 듯 숨을 뱉고는 온갖 말을 해댔습니다. 선생님은 어린아이들에게 말이 너무 심하시다며 중재하셨지만 그 아주머니는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선생님 여럿이 와서야 그 어머니를 떼어놓을 수 있었고 선생님은 저희 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다니는 파출부 사무실에 3번이나 전화를 해서야 어머니를 부를 수 있었죠. 선생님은 어머니가 오시는 동안 오빠와 제게 대체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오빠는 입을 꾹 다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매우 답답해 하셨고 어머니가 학교로 도착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오시면 어른들의 대화가 시작될 줄 알았어요. 제가 생각한 어른들의 대화는 오빠가 왜 그래야만 했는지 상황을 들어주고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서로 화해를 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의 어머니에게 허리를 굽히며 죄송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했어요. 먼저 잘못한 건 그 아이인데 왜 어머니가 사과를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저는 선생님과 어머니에게 억울하다며 어제의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먼저 달려들어서 주먹을 휘두른 건 오빠라면서 아무도 저희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오빠도 그제야 억울했는지 자기가 더 많이 다쳤다고 말했지만 어찌 됐든 최초 가해자라는 이유로 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오빠를 혼내진 않으셨지만 저희의 잘못으로 인해 허리 숙여 사죄하던 어머니의 모습은 한번 혼이 나는 것보다 더 깊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어머니가 내뱉은 이 말 한마디가 잊히지 않았어요. 이래서 아들들은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제대로 훈육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식이 이 모양 이 꼴이지. 애 엄마가 밖에서 일을 하면 집안에서 애는 누가 봐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가정교육 할 거면 키우지를 말던가. 저와 오빠를 밖으로 내보낸 뒤에 한 말이었지만 너무 큰 소리로 말한 탓에 저와 오빠는 그 말을 똑똑히 듣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죠. 어머니는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일을 하러 나가셨습니다. 새벽까지 해야 하는 일이 또 있었거든요.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우울한 날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소망이 덕분이었어요. 저는 방이 따로 없었지만 저희 집에는 아주 작은 벽장이 있었습니다. 저만한 어린아이 둘이 들어가면 꽉 차는 크기였죠. 저는 그곳에서 책을 읽고는 했는데 그날은 우울한 마음을 달래고자 들어갔어요. 혼자 있으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작은 울음으로 훌쩍거리고 있는데 무언가 툭툭 문을 건드렸습니다. 문을 열지 않으니 낑낑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소망이었죠. 저는 소망이에게 말했습니다. 안 열어줄 거야. 혼자 있을 거니까 저리 가. 차갑게 말을 했는데도 소망이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발톱으로 문을 쓱쓱 긁으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저는 결국 문을 열어주었는데 문 앞에 있었던 것 때문에 그만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문 앞에는 소망이의 장난감이 모여 있었어요. 소망이는 귀를 축 늘어뜨린 채 꼬리를 흔들며 저를 보고 있었죠. 제가 장난감을 보고 울고만 있자 소망이는 낑낑거리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제 손에 장난감을 쥐어준 소망이는 제 손과 팔을 핥아주었어요.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면 행복하니까 저를 위로하기 위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져다 준 것이었죠.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보듬어준 소망이는 제가 어두웠던 유년 시절에 잠식당하지 않게 해주었어요. 소망이가 없었다면 끝도 없는 우울함에 빠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소망이는 오빠와 저 사이에 연결고리도 되어주었어요. 소망이 밥 챙겨주기, 산책하기, 간식 주기 같은 이야기를 할 때면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해야 했으니까요. 오빠도 소망이를 애틋하게 여겼기 때문에 소망이와 관련된 일은 꼭 저와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의 수명은 짧죠. 14년 동안 저희 가족에게 추억을 남겨주었던 소망이는 그렇게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살아갈 힘을 주었고, 제게는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함께 해준 친구였으며, 가족들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소망이가 저희 곁을 떠나고, 한동안 집안에는 우울함과 슬픔이 맴돌았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오빠가 어느 날부터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는 등한시했고 학교 선생님에게 엄마가 불려가는 경우도 잦았죠. 오빠는 질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렸고 학교의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빠가 그러는 이유를 정확히는 알진 못했지만 짐작하기로는 오빠가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를 많이 당한 것 같았어요. 결정적으로 오빠의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를 호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빠가 선생님에게 대들었다는 것이었죠. 역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건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선생님께 대든 것은 잘못이니까요. 하지만 오빠에게는 그것이 상처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오빠가 그런 행동을 한 이유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오빠는 어머니가 이유라도 물어봐주고 선생님께 사과하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오빠를 인격적으로 모독하셨기에 오빠가 화를 냈던 것이었거든요. 게다가 그 내용은 너를 혼자 키우는 네 어머니가 불쌍하다. 너 같은 걸 자식이라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부끄럽지도 않냐? 너 같은 애 때문에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욕을 먹는 것이고 차별적인 시선을 받는 거다 였습니다. 최대한 순화해서 말한 것이고
실제로는 더 모욕적으로 말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 내용을 그 당시에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빠는 그때부터 과묵했던 입을 더욱 무겁게 다물었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오빠가 성인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든 오빠의 입을 열게 하려고 하셨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마 그동안 저와 어머니 모르게 여러 가지 일을 겪었던 것 같아요. 오빠의 반항은 점점 심해져 갔고 결국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 일이 그리 큰 일이라고 보진 않았지만 일과 관련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너무나 많은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빠와 함께 있던 친구들의 부모는 그 합의금을 낼 생각이 없었죠. 그들은 변호사를 샀고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모든 일의 원흉은 제 오빠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합의금을 내기 위해서 일을 늘려야 했어요. 전단지 돌리는 일을 시작하시게 됐죠. 오빠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엄마는 오빠가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것에 부채감을 느끼셨거든요. 오빠가 죄책감만은 가지지 않길 바라셨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찍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는 응급실에서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앳된 목소리의 아이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건너편의 사람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어, 혹시 다른 어른 계시니? 아니요, 어른 없어요. 아, 여기는 3일병원이야. 얼른 와야 하는데 올 수 있겠어? 오빠는 저를 데리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간호사는 주저하더니 저희를 어머니에게 데려갔어요. 응급실 한 구석에 있는 커튼이 쳐진 침대에는 어머니가 몸에 붕대를 감은 채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생채기가 나 있었고 눈을 감고 계셨죠. 저는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왈칵 울음이 쏟아져 내리는데 의사가 와서 말했어요. 쉬시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마 어린 아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새벽에 전단지를 돌리시다가 아파트 단지에서 튀어나온 오토바이에 치인 것이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보다 어머니가 더 크게 다쳤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바로 119를 부르지 않은 탓에 처치가 늦어져 회복에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법적인 공방을 벌이기에 저희 집은 넉넉하지 않았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어머니는 매우 바빴으니까요. 이날을 계기로 오빠는 달라졌습니다. 자신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공부에도 관심을 가졌고 한순간에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했어요. 저도 그런 오빠를 본받아 학업에 열중했습니다. 저 또한 깨달았거든요. 공부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요. 그렇게 오빠는 열심히 공부했고 한 번의 재수를 거쳐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수의학과에 입학했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학비와 생활비였어요. 그래서 저와 오빠는 학비가 저렴한 공립대로 하향 조정하여 입학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통장 2개를 꺼내어 보여주셨어요. 통장에는 많은 액수가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때를 위해서 모아둔 돈이야.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사실 어머니를 보면서 왜 굳이 저렇게까지 일을 할까?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집이 허름한 것도 아니고 당장 입에 풀칠하는 걸 걱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용돈도 받았습니다. 필요하면 더 달라고 할 정도로 여유로운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어머니 홀로 자식들을 키우는 것 치고 여유롭게 살았어요. 그래서 한때는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기도 했는데 어머니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가며 돈을 번 이유는 저희 때문이었습니다. 너희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싶었어. 일에만 집중해서 중요한 걸 놓치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했단다. 저희는 그 돈으로 입학금을 냈고 미친 듯이 공부를 해서 그 이후로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대학을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독립을 할 준비를 하면서 자기 인생을 챙기기 시작하니 어머니에게도 자기 시간이 늘어났어요.
저와 오빠는 어머니가 새 인생을 시작하신 것 같아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우울했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학우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도 만나게 되었어요. 매일이 새롭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제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반려동물을 다시 입양하는 문제였죠. 저희 가족은 무지개 다리 건너편으로 소망이를 보낸 후 반려견을 기르지 않았습니다. 이별의 슬픔이 너무나 강했거든요. 그런데 수의학과 학생으로 여러 동물단체의 봉사활동을 다니며 한 강아지를 구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금방 입양이 될 줄 알았는데 입양이 안 되더라고요. 작고 약한 그 아이를 키워줄 곳이 필요했는데 저는 그것을 두고 매우 주저했습니다. 그 강아지를 보면서 생각난 일이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소망이의 가장 어린 새끼를 입양시키려고 이곳저곳을 다녔던 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운명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본가로 내려갔는데 터미널 근처에 벽보가 붙어 있는 것이었어요. 강아지를 찾는다는 전단지였는데 저는 그 전단지를 유심히 보다가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벽보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강아지의 주인을 찾습니다. 강아지를 준 누군가가 주인을 찾아주나 보다 했는데 그 아래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6년 전 우리 가족에게 강아지를 분양해 주신 아주머니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더욱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16년 전 5월 눈 밑에 큰 점이 있는 아주머니에게 강아지를 분양받았습니다. 따님과 함께 있었어요. 꼭 연락주세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전단지에서 찾고 있는 사람이 저와 어머니라는 것을요. 저는 그 전단지를 뜯어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전단지를 보여드렸어요. 엄마, 이거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어머니는 전단지를 유심히 보시고는 확신하셨습니다. 그러게, 이거 우리 얘기가 맞는 것 같다. 저는 곧바로 전단지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연락되었고 저는 전단지 속의 아주머니가 제 어머니 같다고 말했죠. 상대는 너무나 기뻐하며 하루빨리 만나기를 원했어요. 바로 지금 당장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운 만남에 시간을 따로 잡으려고 했는데 전화를 받은 여자는 상황이 매우 급하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예삐가 많이 약해져 있어요. 지금 당장 숨이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 최대한 빨리 원래 주인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저와 어머니는 예삐라는 이름을 기억해냈습니다. 소망이의 새끼 중 한 마리의 이름이었죠. 저희는 예삐를 입양해 간 사람에게 저희를 찾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예삐가 곧 눈을 감게 되었는데 마지막 선물로 첫 번째 주인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강아지는 자기를 예뻐해준 주인을 절대 잊지 않는다고 해요. 만약 예삐가 첫 주인을 기억하고 그리워했다면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 마음이 갸륵해 곧장 예삐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는 전화를 받은 딸과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딸이 바로 예삐를 데려가겠다고 한 그 어린 여자아이였던 것이죠. 16년 만에 다시 만난 인연에 신기했던 것도 잠시 문을 열고 현관을 지나 거실로 갔는데 거실 한쪽 방에서 자리를 잡고 누워있는 강아지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저희는 나이가 들어 숨도 힘들게 쉬는 강아지에게로 다가갔고 그 앞에서 조용히 이름을 불렀어요. 예삐야. 그렇게 3번을 불러서야 예삐는 눈을 떴습니다. 백내장이 있는지 눈이 뿌옇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울컥 나왔습니다. 저희 소망이가 비쳐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안쓰러운 마음에 손을 예삐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삐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리를 바들바들 떨며 저와 어머니 쪽으로 걸어온 것이었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예삐는 그동안 몸이 약해서 한동안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저와 어머니에게로 다가온 것이었어요. 예삐는 힘겹게 꼬리를 붕붕 흔들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렸어요. 예삐는 16년 전에 아주 잠깐 함께했던 저희 가족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반겨주는 예삐의 휴식을 위해 자리를 비켜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집의 딸이 잠시만 더 있다가 가라고 하더군요. 오빠가 두 분을 꼭 만나고 싶어 했어요. 제가 예삐를 데려오기는 했지만 사실 오빠가 예삐를 더 예뻐했거든요. 예삐를 저희 집으로 보내주신 두 분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대요. 조금 머쓱했지만 어머니와 함께 그 집의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생각보다 늦어지는 바람에 이제 일어나야 하나 싶었을 즈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와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할 준비를 했죠. 드디어 아들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동시에 외쳤어요. 어?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제 남자친구였습니다. 저와 같은 수의학과를 다니던 사람이었죠. 남자친구는 자취를 하기 때문에 그 집이 남자친구의 본가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직 남자친구의 집에 소개차 가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여동생과 어머니를 본 적도 없었죠. 무엇보다 남자친구가 보여준 사진이 그때의 예삐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어머니를 뵌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남자친구를 보고 기절할 듯 놀라셨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니? 어머니는 저와 남자친구를 보며 한참 동안 어리둥절해 하셨고 남자친구의 가족 또한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생각에 기쁜 마음만 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계속해서 왕래했고 남자친구 가족들의 뜻대로 예삐를 계속 만나러 와주었어요. 몸이 안 좋아진 후에는 항상 축 처져 있었는데 저와 어머니를 다시 본 이후로는 조금이나마 기운을 차리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예삐는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잠자듯 편하게 눈을 감았어요. 병원에 가서 발작을 하던 것도 수술을 하던 것도 안락사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힘든 순간도 없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가족을 위로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소망이를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니까요. 같은 이별을 경험한 저와 남자친구, 그리고 가족들은 매우 가까워졌고 몇 년 정도 연애를 한 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한 가지 변화가 있었다면 제가 구조한 강아지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어요. 제 도움이 필요한 생명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도 되겠다는 확신이 어느 순간 들었거든요. 함께 돌봐줄 남자친구도 있었으니 좀 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그동안 저와 남편은 아이를 낳았고 제가 입양한 강아지 초코는 소망이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제 아이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가끔은 말 못하는 동물이 사람보다 나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말은 하지 못하지만 사람의 감정을 읽고 위로하고 함께 슬퍼해주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